안녕하십니까. 보관하역론 마지막 장이죠. 재고관리 파트. 계산 문제 많기로 유명하고, 하지만 이제 구조화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 많이 하시면 충분히 일정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아주 효자 문제,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이제 구매 관리. 자재 관리에서 이제 MRP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MRP1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재 소유량 계획. MRP2는 뭐 물류관리론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보시고, 얘는 일단은 완제품을 일정 기간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원부 자재는 언제 몇 개씩 주문되어야 되는지를 계산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돌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들, 이런 것도 5개 보시면 되겠어요. 오지선다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지선다에. 그래서 주문 시기와 주문량을 각각의 부품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책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재 계획표에 여러 가지 그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근데 결국은 이건 문제에서 어떻게 인지를 해서 사용하느냐, 그 사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73페이지의 문제 1번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품이죠. 특정 부품 하나에 대한 자재 계획표를 해놨는데, 총 소요량이라는 것은 해당 기간에 필요로 하는 양, 납품해야 되는 양을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고객사가 주문을 할 때 그 다음 주에 받아야 되는 걸 전주에 주문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대다수는 뭐 몇 달 전이나 뭐 길게는 1년 전에나 이렇게도 주문을 다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몇 개월 이상 이전에는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 주문 정보들, 여러 고객사한테 받은 주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기간에 몇 개씩을 납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예정입고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연단위 계획에 의해서 해당 기간에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거로 추정되어서 계획 보충되기로 한 양이에요. 우리가 공급사, 그죠? 부품 공급사랑 완제품 제조업체가 계약을 할 때도 연 단위 이상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 단가를 받기 위해서 일정 수량, 물동량을 확보하는 약속 짓는 경우가 많아요. 몇 개 이상은 주문하는 조건으로 개당 단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전체 수량을 또, 규모의 운송과 물류비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 봤을 때 이 일정 기간에 나누어서 이 기간에는 실제 소요량이 아니라 할지라도 몇 개씩은 주문해서 받기로 해놓자. 이렇게 넣어놓는 값이 이제 예정입고량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자재계획표 상에서 예정입고량은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적는 란이 아닙니다. 입고량이. 이 예정입고량란은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적는 란이 아니에요. 적혀 있어요. 이거는 사용만 하게 되는 거죠. 예상가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기간에 소요량을 다 처리하고 나서 뭐 받기로 했던 양, 계획해서 받은 양, 전기간에 쓰고 남은 양, 전기간에 쓰고 남은 양이 예상가용량이에요. 지금 이 표상에서는 1주차를 계획할 때 전기간에 1주차 이전에 쓰고 남은 양이 0개라고 해서 갖다 쓸 게 없어요. 대신에 들어오기로 한 400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총 소요량을 입고되기로 한 양, 전 기간에 쓰고 남은 양, 그 다음에 모자라서 발주해서 받기로 한 양,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계획 보충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간에 받은 양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양을 다 처리하고 남은 양이 예상가용량이 돼요. 순소요량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요. 순소요량 계산할 때는 200개 총소요량을 처리를 하는데 예정입고량이랑 그 다음에 예상가용량 받고만 계산을 해요. 얘는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기로 한 거고 요 값은 전기간에 쓰고 남은 거니까. 지금 요거를 계산해 해드리면 전기간에 쓰고 남은 건 없고 입고되기로 한 양이 400개니까 400개 가지고 200개의 주문량 처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한 양은 없어요. 그래서 1주차의 순소요량은 0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계획 보충량하고 발주량 같은 경우는 세트로 움직여요. 발주를 해서 보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발주를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보충을 하는 거. 발주를 해서 받기로 하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해보면 200개 필요로 하는데 전 기간에 쓰고 남은 건 없고 입고되기로 한 게 400개가 있으니까 400개 갖고 200개를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니 순소유량은 없고 400개로 200개 쓰고 나면 200개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란에 200개가 적혀 있다는 얘기는 이벤트 주문이 들어오면 200개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관리자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2주 차에는 뭐 총소유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순소유량도 없는 거고 그냥 전기간에 쓰고 남은 200개가 그대로 넘어오겠죠. 3주 차에 200개가 필요해요. 전기간에 쓰고 남은 게 200개가 있고 예정 입고량은 없어요. 어쨌든 전기간에 쓰고 남은 200개를 가지고 총소유량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소유량은 마찬가지로 0개가 돼요.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예상가용량은 0개가 되는 거죠. 4주 차에는 뭐 소유량이 없으니까 그대로 예상가용량 그대로 가져가고 전기간에 쓰고 남은 게 없는 상태에서 예정 입고량도 없고 500개가 납품이 되어야 돼요.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순소유량은 200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정 입고량도 없고 전기간에 쓰고 남은 것도 없으니까. 순소유량은 200개로 적어놓고 200개가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이 기간에 도착할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순소유량이 잡히고 이 기간에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조달 기간을 거슬러 가서 발주를 해요. 즉 순소유량이 잡히면 계획 발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소유량이 200개인데 400개 단위를 주문하네요. 이것과 그 이후에 반복되는 걸 봤을 때 얘는 400개 단위로 주문을 하는구나. 한 번에 주문하는 꾸러미, 주문 단위를 라트 크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400개가 라트 사이즈고요. 5주 차에 400개를 받으려면 3주 차에 주문을 해놔야 되는 거구나. 즉 얘는 리드 타임이 2주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00개 주문해서 400개를 받으면 400개를 가지고 소요량 200개를 처리하고 나면 예상가용량, 쓰고 남을 양은 200개가 된다. 6주 차는 송소유량 없으니까 그대로 예상가용량 200개 남고요. 7주 차에는 400개가 필요로 하는데 예정 입고량은 없고 예상가용량은 200개 있으니까 근데 뭐 200개 갖고 400개를 다 처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소유량은 다시 200개 적히는 거죠. 200개는 더 있어야지 400개를 처리를 하니까. 근데 앞서서 우리가 봤듯이 얘는 몇 개가 필요하든지 간에 400개 단위로 주문해야 된다는 것 알았기 때문에 조달 기간을 다시 거슬러 가서 400개를 적죠. 이건 여러분이 적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시험에서. 400개를 적고 보충량에다 400개를 적고 즉 7주 차에 400개가 도착하게끔 해놓고 6주차에 쓰고 남은 200개가 넘어올 거니까 이 600개를 가지고 400개 처리하고 나면 다시 예상가용량이 200개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간에 필요한 양, 계획에 의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보충되기로 한 양, 그다음에 순소유량은 전 기간에 쓰고 남은 양하고 예정 입고량 가지고 총소유량이 처리가 안 되면 딱 필요한 만큼이 순소유량. 그죠? 그렇게 진행되고, 순소유량이 생성이 됐을 때, 우리는 조달 기간을 거슬러 가서 계획 발주를 하게 된다. 그게, 200개가 필요할 때 200개씩 주문하는 방식은 순소유량만큼 주문하는 방식을 우리는 not for that 방식이라고 해요. not for that. 순소유량만큼만 딱 주문한다. 즉 순소유량이 200개일 때 200개 주문해서 200개만 받게 하는 그런 형태가 not for that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도 있고 지금처럼 400회
라트 단위 주문 방식도 있고요.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요거였죠. 문제는 라트 단위 주문 방식이었고. 이런 문제에서 또 하나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고려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재고량 제약이 있을 때. 얘를 확인해 줘야 돼요. 문제 이 설명에서 안전재고량은 뭐 250개다. 그러면 이 표상에서 늘 해당 기간의 총소량을 다 처리하고 남아있을 예상 가용량은 250개 이상이어야만 이 표가 완성이 돼요. 지금처럼 200개 이렇게 적힐 수가 없어요. 200개 이렇게 적힐 것 같으면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400개 단위로 주문을 하는 거니까 400개씩 더 주문을 해야 돼요. 지금 이때도 뭐 이 앞에서도 보면은 뭐 600개가 남아있고 뭐 이런 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예상가용량란에는 안전재고량 제약이 만약에 250개일 경우에는 요 예상가용량 데이터 값에는 250개 이상으로 적히게끔 라트 단위씩 더 주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600개, 600개 이렇게 가야 돼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이 랍보랍 방식으로 주문했을 때의 뭐 4기간, 5기간, 6기간의 예상가용량의 합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안전재고량 제약을 넣어서 라트 단위 주문 방식과 안전재고량 제약을 합쳐서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는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게 1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각각의 제품을 만드는 리드 타임, 제품을 만드는 뭐 조립을 하는 조달하는 그 리드 타임이 주어져 있고 각 완제품이나 부품을 만드는데 그 하위 부품들은 몇 개씩 소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제품 X는 두 개의 부품 Y와 그다음에 세 개의 부품 Z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품 Y는 다시 한 개의 부품 A하고 그다음에 두 개의 부품 B로 조립이 된대요. Z는 두 개의 부품 A하고 네 개의 부품 C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완제품의 수요량 자체를 스몰 x라고 표현하면 그 y라고 하는 부품의 종속 수요량은 2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z는 3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밑에 있는 y 부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이 값들은 마찬가지로 이 2x 값을 가져와서 또 연산해 놓으면 돼요. 1 곱하기 2x, 그죠?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x. 얘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x. C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3x. 그래서 각각 부품 하나가, 완제품 하나가 필요할 때 소요되는 종속 수요량 등을 한 변수로 정의를 해 놓으면 돼요. 2x, 그죠? 얘는 4x, 얘는 6x, 얘는 12x, 이렇게. 그래서 10주차에 100개가 필요하다면, 어쨌든 이 10주차, 여기를 10주차라고 해봅시다. 10주차에 몇 개가 필요하대요? x가 100이 필요하대요. c를 몇 주차에 몇 개를 필요하느냐. 일단 c는 A, B, A, C. C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얘는 12x예요.
완제품 수요가 100개. 100개를 X에다가 이제 100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C라는 부품은 1200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 10주차에 완제품 100개를 만들려면 C라는 부품이 1200개가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몇 주 차에 주문을 해야 되느냐? 리드 타임을 거슬러 내려가시면 돼요. X라는 부품을 만드는데 완제품을 만드는데 1주 걸린대잖아요. 그러니까 Y랑 Z라고 하는 부품은 적어도 몇 주 차이는 만나야 돼요. 9주 차이죠. 두 개 만나서 1주는 있어야 완성이 되니까. 우리는 10주 차에 완제품을 납품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부품은 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쪽은 계산하지 맙시다.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Z라는 제품을 9주 차에 받으려면 A랑 C는 몇 주 차이는 만나야 되느냐? Z라는 부품의 조달 기간이 3주죠. 그러니까 A랑 C는 몇 주 차이는 만나야 돼요? A랑 C는 6주 차이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6주 차. 그 다음에 C라는 부품을 6주 차에 받으려면 C라는 부품의 조달 기간이 3주니까 3주 차에, 그죠? 3주 차에 1200개를 주문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그 완제품 수요량에 대한 변수를 정의하고 나머지 부품들 있죠. 부품들을 종속 수요로 하는 이런 식들, X라는 변수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후로 눈치가 빠르시다면 어떤 부품이 몇 주 차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필요한 부품 카테고리 쪽만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눈치가 빠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계산했겠죠. 이쪽만 C라는 부품을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자주 나와요. 간단하게든 다음과 같이 이제 복잡하게든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고 종속 수요를 표현할 수 있는 식들로 변환해 가고 주차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건데요. 아까 전에 앞쪽에서는 다 개별 부품에 대한 것들을 전개를 했다면 얘는 이제 테이블, 완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상판하고 다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5주 차에 200개가 필요로 하는데 갖고 있었던 전기간에 쓰고 남아있었던 재고가 20개래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자재계획표에서는 예상가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180개만 실제 필요로 하잖아요. 180개. 이 180개를 만들기 위해서 발주는 4주 차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뭐 부품 가지고 일단 모여가지고 조립하는데 한 주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제작 기간이든 뭐 조달 기간이든 리드 타임이 1주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죠? 이때의 그 테이블 180개를 받으려면 4주 차에 180개를 받으려면 각각의 부품이 되는 상판과 다리는 각각 몇 개씩 필요로 하느냐. 상판은 마찬가지로 180개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완제품 하나에 상품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테이블 한 개의 상판은, 그러니까 테이블 수요가 X라고 치면 상판의 수요도 마찬가지로 X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다리는 몇 개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다리는 180개 필요로 하는데 360개라는 얘기는 얘는 이제 EX가 된다는 얘기죠. 완제품 하나에 다리는 2개인 테이블이라는 거죠. 아마 벽 형태의 다리 2개인가 봐요. 그죠? E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제품 하나에 상판은 1개 필요하고 다리는 2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 값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4주차에 요 2개의 부품들이 만나서 조립시간 한 주를 통해서 5주차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 해석하시면 돼요. 현재고가 100개, 상판 100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순수요량은 80개고, 이때 이제 80개를 받으려면, 발주는 이렇게 2주를 거슬러 가서, 주문을 넣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리드 타임이 2주가 되겠네요. 2주.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50개가 예상 가용 재고가 있었으니까, 갖고 있었던 재고가 50개가 있었으니까 순수요량은 310개고, 이때 310개를 받으려면 3주를 거슬러 가서 계획 발주를 해놔야 된다. 그죠? 우리 앞에 표에서는 계획 발주에서 받게끔, 계획 보충되게끔 되어 있었던 표 있었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얘는 리드 타임이 3주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딱 순소요량만큼만 주문하죠. 180개 필요할 때 180개를 발주하고, 80개 필요할 때 80개를 발주하고, 310개 필요할 때 310개. 얘는 이 표는 랍보랍 방식으로 주문해서 받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다. 요거의 이제 문제 자체는 각각의 이 표를 보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바, 잘못 해석한 바를 하나 고르시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종속 수요에 대한 내용들, 리드 타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조달 방식, 시스템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JIT 구매 관리, 집중 구매와 이제 분산 구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집중 구매와 분산 구매의 장단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집중 구매 같은 경우에는 소요처가 여러 개 있는 그 대기업 집단,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공장을 여러 개 가진 기업이 본사에서 각 공장의 수요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구매를 해주는 방식이 집중 구매인 거고, 분산 구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공장이 각각 주문을 해서 받아서 쓰는 형태가 이제 분산 구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집중 구매와 같은 프랜차이즈들도 그렇게 많이 하겠죠.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그죠? 각 소매점에서 필요한 수요들, 식자재에 대한 수요들을 본사에서 다 그 수요 정보를 모아가지고 집중 구매를 하잖아요. 그죠? 이 집중 구매를 했을 때의 장점은 일단 대량이 돼요. 각 수요처, 공장이 됐든 뭐 소매점이 됐든 소유하는 쪽에서의 수요들을 다 모아서 대량의 주문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격과 거래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공통자재의 표준화를 하게 되면 똑같은 부품을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재고도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만드는 완제품이 각 공장에서 만드는 완제품의 종류는 똑같은데 그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부품을 다른 회사에서 각각 주문하게 되면 각 부품에 대해서 안전재고를 다시 매겨야 돼요. 각각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공급처에서 똑같은 부품을 공급받게 되면 이 부품들은 이렇게 물려가지고 안전재고량을 한 번만 매기기 때문에 안전재고가 줄어들어요. 그런 장점이 생기고요. 자재 수입 등,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 자재 같은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수출입을 했을 때, 무역을 했을 때에 그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문 횟수, 거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집중 구매를 할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주문하니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입 절차도 표준화되고 구매 비용이 절감된다. 그 다음에 한 번에 많이 주문하기 때문에 그 공급사 입장에서 메이저 고객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도 아주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측면들이 있고요.
단점은 다 본사에서 수요를 모아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각 수요처인 공장의 구매 자주성은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결제를 받고 올라가는 이제 절차가 복잡해지고요. 각 공장의 재고 파악이 힘들어진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전산하고 실제 재고산의 이런 파악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긴급 조달이 쉽지 않다. 이제 각 공장에서 어떤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긴급하게 일어났을 때, 이 집중 구매 같은 경우에는 다 결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가 된 다음에 본사에서 집중 구매를 해서 디스패치를 다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긴급 조달이 쉽지 않다. 사무 처리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된다. 그다음에 납품업체가 멀리 위치할 경우에는 조달 기간과 운임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특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총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분산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단점이 이렇게 크로스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 집중구매와 분산구매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문제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재고관리 파트 내용에서는 CRP라고 하는 그 재고관리 전략 시스템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물류관리론에도 나와요. 잘 나오는데 보관하역론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거예요. CRP, 지속보충 시스템이라고 하는 플래닝, 계획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vendor managed inventory, co-managed inventory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포괄적인 내용이죠. 이 vendor managed inventory와 CMI는 기본 조건들, 절차들은 유사해요. 그러니까 vendor는 공급자예요. 이 CRP, VMI, CMI 전부 다 그 공급업자, 제조업체랑 그 유통업자가 협업하는 시스템인데, 종전에는 유통업자가 몇 개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면 공급업자는 수동적으로 그거에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 벤더 매니지드 인벤터리는 벤더, 공급자가 유통업자가 주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통 측에서 팔리는 속도와 수량을 공유받아서 알아서 보충해주는 방식이 VMI예요.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한 게 VMI 계약인 거고요. 그러니까 유통업체는 취급하는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그 자기 자식처럼 모든 제품을 관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개별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많이 공급을 하거나 혹은 적게 공급을 해서 판매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그죠? 혹은 불필요하게 많이 주문해서 반품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게 타격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공급업체가 유통업체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판매하는 포스 정보, 판매 시점 정보, 팔리는 속도와 수량 그 데이터를 내가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 속도와 수량을 계량을 해서 분석을 해서 네가 주문을 하지 않아도 결품이 일어나거나 혹은 과잉 재고가 남지 않도록 알아서 내가 재고를 내 거를 보충해 놓을게. 그런 계약이 VMI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체의 포스 정보를 제조업체, 벤더한테 그죠? 벤더에게 공유를 해주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공급업자가 수요 예측을 하고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재고 보충량을 확정지어서 알아서 공급하는 게 VMI인 거고, 이렇게 실시간 정보 변화에 데이터 변화에 근거해서 보충량을 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은 무조건 틀린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완벽하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VMI가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네가 알아서 잘 보충을 한다며 근데 왜 재고가 많이 남았지? 혹은 네가 알아서 잘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빨리 보충이 안 돼가지고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잖아. 이런 상황은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걸 어느 정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코 매니지드 인벤토리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게 VMI를 실행하는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공급업자가 그럼 내가 그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 포스 정보를 가지고 내가 수요 예측량, 적정 주문량에 대한 데이터를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최종 발주 확정은 기존에 하던 대로 유통업체 네가 발주 확정을 해줘. 이런 계약이 CMI예요. Co-Managed Inventory. 그래서 CMI를 표현할 때는 시험 문제에서 항상 공동의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CRP는요, 이 제조업체, 유통업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VMI나 CMI 관계가 한 사슬 더 넘어가게 되면 한 사슬 이상 여기 이렇게 제조랑 공급업자랑 유통업자 요 사이에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라도 더 넘어가게 되면 그거를 포괄적으로 CRP라고 불러요. 완전 다른 내용이 아닌 거고요. 결국 다 확장이 되면 뭐예요? 이게 다 확장이 되면 공급사슬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VMI나 CMI만 하다가 이렇게 협업 사슬이 확대되고 CRP가 되고 다른 전 그 사슬도 다 공통 정보를 이렇게 다 모아서 시장에서의 실제 수요 변동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결국은 이제 SCM이 되는 거죠. SCM. 그죠? 예, 작은 정보 공유 단계에서 그 정보 공유와 협업이 확대가 되고 전체가 되면 그게 이제 SCM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CRP도 SCM의 일환인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재고 관리, 재고의 목표 및 성향. 재고량 변화의 동인, 어떨 때 재고가 늘고 주느냐. 재고가 느는 첫 번째 원인, 발주 비용이 늘 때.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발주를 여러 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발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주를 많이 하면, 발주 횟수가 커지면 총 발주 비용은 커질 거예요. 총 발주 비용은 1회 발주 비용 곱하기 발주 횟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늘면 총 발주 비용은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총 발주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발주 횟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연간 수요 팔리는 양이 고정되어 있는데 발주 횟수를 줄인다면 아무래도 1회 발주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죠? 연간 수요가 10,000개인데 연간 수요가 10,000개인데 1회 주문량이 250개면 연간 발주 횟수가 어떻게 돼요? 40회가 되겠죠. 40회. 그죠? 40회. 이 발주 횟수를 줄이면, 그죠? 발주 횟수를 줄이면 연간 총 발주 비용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 횟수를 40회에서 20회로 줄인다. 어쨌든 20회를 통해서 10,000개를 다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에 1회 주문량 어떻게 돼요? 1회 주문량은 500개가 되는 거예요. 500개. 그죠? 5, 2, 그죠? 10,000개. 그러니까 1회 주문량이 500개라는 얘기는 500개를 주문해서 창고에 500개가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기초재고 500개. 그죠? 기말재고는 다 빵이니까. 평균 재고량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평균 재고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재고량이 많아진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우리가 주문해서 받을 때까지 조달 기간이 길다라는 얘기는 그 조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조달 기간 동안의 수요의 변동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은 이제 추리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안전 재고량을 더 많이 주문하게 돼 있어요. 즉 배로 주문할 때랑
그 다음에 비행기로 주문할 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조달 기간이 짧아지면 그 조달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이 있을 확률은 크지 않잖아요. 근데 뭐 유럽까지 가는데 비행기는 뭐 하루 이틀이면 다 가는 거고 1.5일이면 가는 거고 배는 뭐 30일 넘게 갈 수도 있는데 30일 동안 시장의 변동이 크겠어요? 하루 이틀 동안의 시장의 변동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조달 기간이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 재고량을 늘린다. 그래서 재고량도 는다. 그다음에 원화 가치가 늘 때 이거를 이제 원고라고 하는데요. 원고 상태라고 부르는데 얘는 그 환율로 치면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해요. 원고는 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면 돼요. 원고 상태는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수출입을 할 때 대금을 달러를 사서 지불해야 되는데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한국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달러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달러가 생기니까 똑같은 한국 돈을 가지고도 기존보다 더 많은 원자재를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살려서 원자재를 더 많이 사놓겠죠. 그래서 재고량이 늘어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그죠? 이거를 이제 환율로 보면은 원 달러 환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300원 1달러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1,300원 퍼 달러 이걸 이제 환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상태라는 얘기는 더 작은 돈으로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의 내용으로 움직여요. 원고랑 환율이 떨어진 거랑 같은 의미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재고관리 시스템에서 재고 회전율에 대한 내용들. 재고 회전율의 기본적인 산정식은 다음과 같아요. 평균 재고량분의 총수요량. 일정 기간 동안의 총수요량을 말하는 거예요. 월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뭐 연간, 반기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수량일 때는 수량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금액이면 금액으로 나눠야 되죠. 평균 재고량의 의미가 뭐예요? 평균 재고량. 뭐 식상으로는 2분의 기초 재고량, 그러니까 주문해서 받은 기초 재고량, 그 다음에 기말 재고량, 보통 이제 빵으로 많이 쓰죠. 근데 뭐 결국은 검수 횟수가 많아지면 이 평균 하는 것 값 자체가 이제 늘어나겠죠. 이게 이제 계산상의 평균 재고량의 의미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계산할 때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평균 재고량을 구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평균 재고량의 의미는 뭐냐면 창고에 재고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늘 어느 정도 수량은 늘 창고에 그 정도는 자리를 차지하면서 있단 말이에요. 그 수량이 평균 재고량이에요. 늘 그 정도 수량만큼은 창고에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비용을 먹어요. 그리고 그 정도 수량만큼의 재고 금액은 늘 묶여 있는 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들고 나고 하지만 그 정도 수량은 늘 자리를 차지하면서 비용을 먹는다. 그 정도 재고 금액은 묶여 있다. 재고 부담 이자가 나중에 된다. 이런 컨셉을 가지시면 돼요. 언제든 들어가면 있는 수량이 평균 재고량. 일평균 재고는 어떻게 구하느냐? 단위 기간 중 재고 합계.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에 뭐 총 수요량 혹은 물동량을 그 영업일수로 나누시면 돼요. 뭐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뭐 연간 뭐 10,000개가 팔리는데 영업일수가 250일이다. 10,000개. 뭐 어떻게 돼요? 그죠? 40개. 40개. 그죠? 1. 하루당 40개. 이게 일평균 재고가 되는 거죠. 40개쯤 팔려 나간다. 일평균 수요, 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재고량, 재고회전율 관계. 재고회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앞서서 우리가 재고회전율을 평균 재고량 분의 총 처리량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다 써둘게요. 재고 회전율은 총 수요량, 처리량을 늘 창고에 들어가면 그 정도 있는 수량, 평균 재고량. 이게 그려진다면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가 두 개죠. 그죠? 총 수요량이 작아졌거나 평균 재고량이 커지거나.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총 수요량이 떨어지거나 평균 재고량이 늘어나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재고량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재고 유지 비용이 늘어나요. 늘 창고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재고 유지 비용 늘어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재고 자산에 대한 뭐 비용들도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은 내 돈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돈 빌려가지고 사업도 운영하고 물건도 사오고 원부자재 사오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 유지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에 고객이 물건을 찾으러 왔을 때 주문했을 때 품절이 날 확률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서비스율이 높아진다는 뜻인 거고. 재고 회전율이 는다는 얘기는 평균 재고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재고 회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총 수요량이 늘거나 평균 재고량이 준다는 게 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총 수요량, 뭐 매출, 수량 이런 것들을 늘리는 건 경쟁 기업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보통은 이게 줄어드는 쪽인 것인데. 평균 재고량이 줄어들면 재고 유지 비용이 줄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에 대한 이자도 줄어들고요. 근데 대신에 이게 중요하죠. 품절률이 늘어난다. 서비스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높아지면 비용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생기는데 마냥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정 재고 회전율이 필요한 거지 높은 재고 회전율 그것도 이제 적정이 있어요. 적정이 있으니까 너무 높아지게 되면 결품률, 품절률이 올라가게 되고 고객이 혹은 소비자가 해당 매장이나 혹은 구매하는 제품 브랜드를 바꾸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결품이 났을 땐 참아주지만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웬만하면 뭐 브랜드를 바꾸거나 매장을 바꾸지 않는데 바꾸게 되죠. 또 한 번 바뀌게 되면 찾아오는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재고량에 대한 내용들. 안전 재고량 산식은 뒤쪽에 또 많이 나와요. 뒤에 이제 EOQ라고 하는 부분 설명할 때 안전 재고량 구하는 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이제 안전 계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안전 계수. 제품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가지고 뭐 판매를 하거나 운영하는 곳의 특징에 따라서 목표 서비스율이 달라져요. 뭐 결품률은 서비스율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에서 빼면 이렇게 되겠죠. 매칭이 되죠. 그래서 목표 서비스율별로 통계학자들이 이 안전계수라는 값을 만들어 놨죠. 안전계수라는 값. 그래서 식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전계수 값은 수요 예측한 양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일평균 수요, 그 평균 단위기간 평균 수요량을 가지고 예측 수요량을 만들어내는데 주문량이나 예측량을 만들어내는데 이 예측량은 평균값을 썼기 때문에 평균은 뭘 가져요? 평균은 오차를 가지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오차가 크면 우리는 이걸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렇게 배웠죠. 원래 벌어진 정도는 표준 편차잖아요.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가 큰 평균 값은 이 평균을 가지고 계산한 값의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활용하기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죠? 안전계수는 안전재고량 구할 때 그 일평균 수요의 표준 편차 값에다가 안전계수를 구하죠.
안전 개수값을 곱하고 조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또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 조달 기간 값까지 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안전 재고량. 이렇게 그죠? 이게 없으면 뒤에 거 있어도 못 구해요. 그죠? 계산 문제에서 안전계수를 Z값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Z값을 Z값은 어떠한 데이터 집단이든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인 그 값으로 표현해 주는 게 Z값이에요. 그래서 다른 집단끼리 상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표준화시키는 값. 이게 이제 Z값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백분위잖아요. 100%로 표현하는 백분위로 다른 데이터 집단끼리도 뭐 상위 몇 퍼센트냐, 하위 몇 퍼센트냐 이렇게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상대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4분위 편차, 뭐 10분위 편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뭐 Z0.01은 Z0.99랑 같다. 이거는 이제 모든 통계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어서 하위 쪽에 10%, 이거는 이제 1%죠. 1%. 1%나 이 99% 쪽, 99% 쪽하고 다 누적해서 99% 쪽이나 1% 값이나 이 50%를 중심으로 해서 같잖아요. 같은 개수값을 쓴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2.33이라고 하는 안전개수값을 쓴다. 그렇죠? 같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목표 서비스율이 99%다라고 할 때, Z0.99 값을 주지 않고, 가로 열고 단 Z0.01은 2.33, Z0.02는 2.06, Z0.03은 1.89,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찰떡같이 여러분들은 99% 목표 서비스를 지향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값에 해당하는 개수값을 갖다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품목별 안전계수, 높은 안전계수를 가져다 써야 되는 경우, 낮은 안전계수를 가져다 써도 되는 경우. 높은 안전계수는 품절이 발생되면 입수가 쉽지 않고 손해를 주는 상품이거나 수요의 변동폭이 큰데 또 중요한 상품일 경우 높은 안전계수를 가져다 쓰고요. 낮은 안전계수는 뭐 품절이 발생돼도 쉽게 재입수와 조달이 돼서 고객이 다음에 찾으러 왔을 때는 뭐 충분히 살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재고가 남으면 큰 손해가 나는 상품, 이런 것들. 뭐 금은방 같은 데서도 뭐 원 없이 사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매점 주인이. 그다음에 수요의 변동폭이 작은 상품들. 그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이 큰 상품들. 이거는 평균 재고량에 따라서 재고 유지 비용이 결정이 되니까. 자, 이렇게 잘라서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